처음 얼굴들 뵙고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 강의를 갖다 수락하면서 소개말에 써놨지만은 락강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락강의 제자들 비롯해서 락강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지sek도 아마 락강을 충분히 다 알지는 못할 거다. 뭐 알지 못하면 배울 필요가 없는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죠. 아는 만큼 배워서 또 응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여튼 제가 한 95년도경에 처음 자크락강이라는 사람을 갖다 알게 됐는데, 그때는 경희대 권태경 교수가 욕망이라는 이론이라는 책을 갖다가 편집해서 번역한 책이죠. 그걸 가지고 처음 국내에 이게 소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읽기 어려웠고 나중에 영문판으로 읽었을 때에도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에.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얼마 전에 한 몇 년 됐죠. 에크리가 번역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번역이 과연 제대로 됐을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의심스러워서 읽지를 않고 영문판으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번역에 참여했던 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굉장히 버거워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락강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처음부터 좀 너무 제가 좀 겁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겁을 먹을 필요 없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전제로 깔고 공부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겠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원래 추운 허머의 책을 갖다가 6번에 걸쳐서 읽는 건데, 첫날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그 책이 아니라 락강의 전기를 쓴 엘리자베스 루디네스코라는 분이 있어요. 두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나왔는데 그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수정해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락강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개념들을 주장했고 그 개념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또 이 사람의 어떤 그 지성사에서의 어떤 인맥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자크락강 생물연도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식배되어 있는데 1901년에서 1981년까지 약 80세를 살다 간 분이다. 생물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을 연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언제 쪽에 태어나서 언제 쪽에 사망했는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차 대전을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계대전을 겪었었고, 또 80년이면은 당시에 어떤 의학계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 볼 때 평균 이상은 살다 간 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가 83세를 살았죠. 제 기억에 맞다면 아마 1856년에서 1939년 이렇게 살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80년 정도를 살았고, 제가 밑에 적어놓은 이름이 이제 원래 풀네임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크 락강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태어났을 때는 이제 자크 마리아 에밀 락강. 우리가 자크 락강이라고 안다는 얘기는 마리와 에밀이 이제 삭제가 된 거죠. 자기 의지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조부의 이름이 에밀 락강이었고, 이 할아버지가 원래 정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영업직 사원으로 주로 일을 했는데,
본인이 들어간 회사의 그 사장의 누나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의도적으로 아마 신분 상승을 노리고 꼬셔서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의 누나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일반 평사원보다 높은 직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그 락강의 아버지죠. 그 사람 이름이 샤를 마리 알프레드 락강. 그 얘기는 뭐냐면 락강의 이름에는 할아버지의 이름하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끼어 있습니다. 보통 유럽에서 퍼스트 네임이 있고 라스트 네임이 있고 이 미들 네임은 보통 3-4명을 많이 넣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족에게서 받아왔어요. 나중에 이 이름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표기해서 빼버리고 자크 락강으로 표기했다라는 거.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농두페레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마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착안할 때에는 아마 이런 아버지와 조부와의 관계가 나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나중에 그 락강의 막내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락강은 아버지가 굉장히 그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락강에게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이게 굉장히 억눌려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보다는 항상 왜소한 모습, 유순한 모습.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권위가 세가지고 락강은 굉장히 혼을 많이 냈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에게는 실제 아버지 역할은 에밀 락강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 써놓은 것은 이제 프로이트와의 어떤 유비 관계인데 프로이트도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지기스문트 프로이트가 원래 이름인데 지그문트로 바꿉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어떤 영향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름이 부여됨으로써 가계도에 적히게 되고 상징적 질서 안에 하나의 자기의 난을 갖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가치가 어떤 이름일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부인 내지는 어쨌건 자기의 어떤 좀 더 주관적인 입장을 좀 가미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는 하여튼 이 NOF 개념, Name of Father 또는 농두페레 이 개념이 락강일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아마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요.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제 농두페레라고 해서 NOM이라는 게 이제 영어의 네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NON 영어의 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금지. 이 발음이 같아요. 락강이 이런 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는 식으로 글을 써요.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번역할 때에도 하나의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참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걸 또 의도적으로 노리고 그렇게 락강이도 글을 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잘 드러나 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곧 아버지의 금지인데 금지라는 거는 인스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버지의 금지를 갖다 내면화하지 않으면 정신병의 원인입니다. 원인. 이걸 우리가 대부분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면화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신경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신경증자가 되느냐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느냐. 정상? 그런 건 없습니다. 정상이 뭔지
나중에 이제 꼭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정상 비정상이라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심지어는 락강이라든가 일반적인 최근의 어떤 흐름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그 정신병적인 소인을 갖고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발현이 안 되는 거죠, 발현. 발현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불특정한 순간에 실제하고 마주치게 되면 정신병 증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라강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우리가 아주 어린 유아 시절에 앙빵이라고 하는 말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말을 못하니까 주체가 아닌 시절에 그 거울 속에 비친 이미지를 보면서 아주 즐거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울 단계 얘기를 꺼내잖아요. 거울에 비친 이미지 저게 나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환희에 젖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그 나라는 것을 락강은 무아라고 해서 자아라고 보고 실제로는 자기가 아닌 허상에 불과한 이미지를 자기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광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라는 걸 구성할 때 이미 광기를 내재하게 되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병적인 어떤 소인들을 다 갖고서 태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튼 좀 내려와서요. 자,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버지가 식초 제조업체의 할아버지가 이제 사장의 누나랑 결혼을 했고 아버지가 꽤 높은 지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지점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옆에서 뿌띠부르자 계급이라고 하는데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서 들어갔던 학교가 스타니슬라스라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키게 돼요. 이 당시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쯤이니까 한바탕 그 프랑스의 이제 혁명의 열기가 한바탕 지나갔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반혁명적인 좌파 입장에서 반동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엘리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좀 보수적인 학교들을 많이 보냈죠. 그런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니슬라스 학교인데 여기 출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샤를 드골도 여기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안 분위기는 보수적이었고 원래 프랑스라는 게 국교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락강은 원래 어린 시절부터 신학 또는 아버지의 권위 또 종교 신학적인 권위 이런 억압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억압이 있으면 두 종류가 있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락강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쪽에 속한 거예요. 반항이 좀 심했는데 그래서 처음 이 사람이 이제 알게 된 철학자가 이제 스피노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이미 스피노자의 매료가 됐다. 스피노자가 어떤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무신론 또는 범신론. 기독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이단 내지는 아주 금기시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교 내에서 파문을 당했던 그런 철학자인데 나중에 이 스피노자에 관한 에티카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정리를 갖다가 자기 박사 논문에 인용도 하게 되고요. 또 1964년도에 자기 세미나에서도 자기를 스피노자하고 동일시를 합니다. 스피노자가 유대교 공동체에서 파문당한 것처럼 자기도 지금 정신분석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했다. 그만큼 스피노자에 처음 매료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신학적인 종교적인 믿음에서는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10대 때부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것은 실비아 비치라는 사람이 파리에 설립했던 영문서적 전용 서점입니다. 근데 이 서점에서 당대 그 유명했던 문학가들이 자주 모였다고 해요. 파리로 많이들, 특히 모더니즘 문학가들이 많이 이쪽으로 그 당시 왔었죠. 그래서 뭐 해밍웨이, 뭐 에즈라 파운드, 뭐 제임스 조이스, 주나 반스 등이 이 서점에 자주 출몰했었고, 본인도 그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읽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율리시즈 독회에도 참석을 해서 제임스 조이스를 직접 보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되죠. 제가 왜 이걸 썼냐면 나중에 가서 70년대 중반 이후 말기의 락강이 제임스 조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생텀이라고 해서. 그래서 스피노자, 제임스 조이스 이런 사람들을 일찌감치 알면서 알아듣던 것들이 나중에 가서 자기의 이론을 좀 더 심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밑으로 보시면요. 프랑스에서 프로이트에 대한 접근의 두 흐름. 프랑스는 말이죠. 정신분석 운동 자체가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좀 늦었습니다. 늦었던 이유가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때문이에요. 라이벌이었고 사실은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프랑스에서 독일 철학자 가령 뭐 헤겔이라든가 뭐 하이데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웠죠. 뭐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게 게르만 어권 사람이기 때문에 한데 뭉뚱그려서 독일 놈들의 쿨투어 문화는 우리의 프랑스인들의 문명에 비해서 열등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어. 계속 여전히 강조되던 철학자들이 주로 뭐 데카르트 아니면 20세기 초 정도의 이제 베르그송 이런 정도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좀 전파가 됐었고 그러면서 또 전파가 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골자라기보다는 자기식들이 맞게끔 변형 수정된 프로이트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접근의 두 가지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적인 접근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문학 철학적인 접근이 있는데 의학적인 접근이라는 건 주로 실제로는 피에르 자네라는 사람이 심리학 그래서 초기 프랑스 정신분석 운동의 선구자들은 프랑스 고유의 프로이트주의를 내세웠는데 이것은 이제 자네의 심리학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무의식보다 이상적인 라틴 문명의 우월성을 내세웠다. 이 라틴 문명이 이제 프랑스. 재밌는 거는 이제 피에르 자네가 그 라이벌이 그 프로이트였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심리학하고 정신분석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심리학과 정신분석은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대학 학부 때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심리학 개론의 끄트머리에 프로이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분석학과는 아직 없잖아요. 심리학 내의 하위 주변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정신분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사람들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프로이트를 공부한다 그러면 심리학 좀 알겠구나. 사실은 프로이트나 락강의 경우는 아주 펄쩍 뛸 일입니다.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연구하고 심리학은 의식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아예 중첩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연구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무의식을 강조해야 되고 그게 우선성이 돼야 되는데 심리학은 무의식을 언급을 하지만 의식에 종속되어 있는 방식 그리고 여기서의 의식이라는 건 자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아와 의식 무의식은 주체하고 이제
관련을 맺는 거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신분석학 입장에서는 심리학에 대해서 적개심 내지는 어쨌건 대립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의학적인 접근, 주로 자네가 말하는 심리학 또는 이제 정신의학은 이제 역학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역학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정신 속에 단일한 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이 존재하면서 서로 이것들이 갈등하는 관계, 그 힘들의 관계를 이제 역학적인 관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학 예술적인 접근이 있었는데 이게 주로 초현실주의자들, 이들은 오히려 이제 성에 관한 프로이트의 확장된 생각을 대환영했고 정신분석이 의사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저도 같은 입장인 거죠, 지금. 정신분석에 관심을 갖고 꽤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분석가냐고 물어보면 임상 분석을 받아본 적도 실천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뭐 모르면은 잠자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저도 어쨌든 그래서 영화를 전공하고 뭐 미술을 전공하고 요즘에 시각 예술이라든가 문학 쪽에서는 이제 무의식을 갖다가 징후적으로 독해내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있고 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아마 후자 쪽에 접근 방법에 따르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바도르 달리, 뭐 앙드레 브루통, 또 마송, 앙토네 아르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사람들은 특히 또 락강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마송이라는 사람, 앙드레 마송도 미술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락강의 그 동서예요, 동서. 자, SPP의 협력 창립자들, 이게 이제 초기 프랑스 정신분석 1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리 보나파르트, 루돌프 레벤슈타인, 이 사람이 락강을 처음에 훈련을 시켰던 분석가죠. 르네 알랑디, 아드리앙 보렐. 아드리앙 보렐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바따이유를 분석했던 사람이고요. 르네 라퍼르그, 프랑스와 돌토의 분석가 등등이 제1세대 프랑스 정신분석 운동. 그래서 이 사람들이 SPP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파리 정신분석 협회입니다. 그리고 락강이 인턴 시절에 이제 3명의 스승을 두었는데 이 중에 중요한 사람은 끌레랑보라는 사람입니다. 끌레랑보. 파리 경찰국 정신병원의 원장으로 있었고, 이 끌레랑보라는 사람한테 락강이 또 많은 어떤 개념적인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이하게 이제 의복 도착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형을 자기가 만들어서 인형에다가 자기가 손수 재봉을 해서 옷을 입히고 그런 것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끌라랑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스승 후 뒀는데 이 사람하고는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얽힌다고 하거든요. 양가적 감정이라는 건 애증의 관계. 다른 두 스승은 무시하거나 그냥 겉으로 따라가는 척. 락강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는데, 락강은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껴봤을 때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갖다가 이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사람 상당히 깔보거나 무시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라고는 하지만 대단치 않으면 바로 그냥 무시해버리기 일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레벤슈타인 같은 사람도 프랑스 정신분석학계 내에서는 굉장한 거물인데, 그 사람한테 정신분석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네가 무슨 능력에 대해서 나를 분석을 하느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전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됐고 그래서 굉장히 길고 지루한 이 스승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끌레랑보하고는 뭔가 애증의 관계였다. 이거는 뭔가 이 사람하고는 나름의 전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 자동 운동이라든가 에로토마니아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라강이 다 써먹죠. 그래서 이제 에로토마니아라는 게 뭐 색정광, 뭐 색광증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누군가 대부분 스타나 비범한 사람들이죠. 뭐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존 레논이나 이런 사람들 죽게 될 때 그 팬한테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게 쉽게 전환이 되거든요. 또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해망상, 감시망상 또는 이 색정광은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어찌되건 그 사람한테 특별한 대상이라는 거거든요. 감시할 만한 가치가 있어. 누가 감시를 합니까, 주로? 뭐 미국의 CIA. 국정원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내기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은 흔합니다. 흔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모 단체에서 락강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강생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구두굽 안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책으로만 봤던 얘기를 실제로 듣게 되니까 저도 놀랐었는데 생각 밖으로 이런 증상이 꽤 많다는 거. 예. 여기서 이제 오토매티즘이라고 하는 거, 정신 자동 운동은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정신작용, 가령 습관이나 비자발적 행위나 충동 같은 것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unconscious, 무의식적이라는 말하고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운전 중이었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빨리 집에를 가야겠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집에를 오긴 왔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서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마 이런 것들이 오토매틱한 경우 아닐까. 왜냐면 어떻게 신호를 보고 어떻게 핸들을 돌렸는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 이건 뭐 의식적으로 제가 알아서 운전을 했다고는 믿기지 않거든요. 하여튼